안녕하세요. 유별난 손 아래 동서를 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모양이 참 각양각색이죠.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사연이 팔딱팔딱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제게도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바로 제 동서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유별나고 특별했던 저와 동서의 이야기를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동서는 원래 제 중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 친남 무리 함께 속해 있었는데 그 애는 유독 자주 저를 부러워했어요. 서울에서 큰 갈비집 3개나 운영하는 부모님 덕에 비교적 잘 살던 저와 반면 동서는 아버지를 일찌검이고 어머니와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미국 길리이 간에 이야기 자주 했어. 너랑 엄청 친하다고. 우리 집 갈비 맛있으니까 많이 먹고 가렴. 민선이, 너네 아빠 엄청 다정하시고 저와 여동생은 가끔 친구들을 부모님 가게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안 계시던 동서의 부러움 섞인 말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듯 가끔 동서 이런 면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엔 죽도 잘 맞고 성격도 착한 친구라 우린 늘 친하게 지냈어요. 동서의 집에도 몇 번 놀러가며 남동생과 어머니와도 친분이 생길 만큼 말이죠. 계약을 졸업한 후 전 한 중견기업의 동서는이 금융권은행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연락이 흐지부지 되어 버렸는데 저와 동서는 여전히 친했어요. 제가 연락을 자주 못해도 늘 먼저 연락해 저를 찾아주는 동서가 참 고마웠죠. 그러다 저는 나이 31살에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수줍게 결혼 소식을 전하니 저만큼 신이 난 동선 제 남편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군요. 몇 살이고 돈은 잘 벌어 집안은 너희 집만큼 잘 사고야 내가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물 그럼 안 궁금하니?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그런 것도 못 물어. 알았어. 알았어. 나보다 2살 많고 나랑 같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월급은 뭐 비슷하고. 그리고 시아버지 되실 분이 작은 사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하셔서 크게 돈 걱정하고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아. 연년생인 남동생 있는데 형제끼리 사이도 좋은 것 같고. 동서에게 말한 것처럼 시댁은 중산층에 속하는 집이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사이가 좋았던 것도 맞지만 남편에게 미리 듣길 시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라고 했어요. 장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어릴 때부터 시동생과 남편을 곧잘 차별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은가 했더니 결혼 전 미리 시동생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시동생이 이러더군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차별을 좀 하시긴 했죠. 먹는 것도 무조건 장남 먼저, 용돈도 장남 더 많이 되게. 서러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도 절 감싸주시고 형은 아버지한테 화를 내줬어요. 더 받은 용돈은 형이 몰래 뒤에서 저한테 똑같이 나눠줬고요. 그런 형을 제가 어떻게 미워하겠으며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잘한다고 하긴 해도 시동생이 포용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은 형제 사이가 될 수 없었을 걸 알기에 저는 시동생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거의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어느 날 남편과 시동생과 밖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민선아 어디야? 아, 나 남편하고 도련님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있어. 정말 너 자주 가는 그 고깃집 말하는 거지? 아, 나도 오늘 삼겹살 땡겼는데. 나도 가면 안 돼. 동서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렸는지 청첩장 줄 때 술자리를 한 번 가졌던 남편과 사람 좋은 시동생은 오라고 하라며 마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네 사람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됐죠. 그날 식사 자리는 굉장히 확실한 예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내 동서는 저희 시동생에게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설마 했는데 다음 날부터 동서는 제게 시동생을 소개시켜 다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친하다 해도 사적인 친구와 시댁 식구를 엮어주는 것에는 조심스러웠는데 남편은 만나든 깨지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서로 연락처만 전해주라고 했었답니다. 그렇게 전 두 사람을 연결해주게 됐는데 기왕 이어준 거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결국 결혼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시동생 럼이 괜찮은 사람이 제 친구와 결혼한다면
그것만큼 친구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푹 빠져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식장에 골인했어요. 그렇게 친구와 저는 서로 동서지간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이 되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수정된 내용. 수가 없어 결혼 정말 축하해, 미주야.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민선아, 정말 고마워. 동서는 어른들이 계실 땐 제게 존댓말을 하고 우리끼리 있을 땐 반말을 했어요. 저 또한 그게 편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가 동서가 되니 정말 기뻤습니다. 동서 간의 갈등 같은 건 제 인생엔 없는 일이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우린 같은 동네 신혼집을 얻게 됐는데 저는 나름 괜찮은 25평짜리 아파트에서 동서는 근처에 있던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부부는 서로 집을 자주 오가며 친하게 지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신 동서가 갑자기 푸념을 하더라고요. 겨우 1년 차이로 결혼했는데 왜 우린 빌라 살고 형님 낸 아파트 살아야 돼? 솔직히 말해봐. 아버님이 우리랑 똑같은 돈 지원해 주신 거 아니지? 아주버님은 우리한테 비밀로 하고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받으셨죠? 네, 동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카페에 있었던 거야? 진지해 물어보지. 아버님이 지원해 주신 돈이랑 우리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 합해서 여기 들어온 거야? 아, 너희 집 잘 살지? 이래서 흑수저 금수전정 시동생은 민망한 듯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더군요. 저는 얘가 너무 취했다 싶어 작은 방으로 끌고 가서 재웠습니다. 많이 취한 친구는 곧장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죠. 다시 밖으로 나온 전 시동생에게 대신 사과했어요. 얘가 저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줄 몰랐네요. 친구로서 괜히 제가 죄송해요. 서방님 아니에요. 더 좋은 신혼집 묻고 제가 아내한테 더 미안하죠. 집사람이 가난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서 괜히 자격지심을 가진 것 같네요. 제가 더 분발하면 되죠. 아, 그리고 형, 나 결혼할 때도 분명 아버지가 형보다 나한테 지원 덜 해주려고 하셨지. 근데 형이 그럴 거면 받은 돈 다시 토해낸다고 우겨서 형이랑 똑같은 금액 나 지원해 주신 거지.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아, 내가 말하지 말라고 신신 부탁드렸는데. 아니야, 척 보면 딱이지 뭐. 아버지가 장남이랑 차남태 똑같이 뭔가 지원해 주실 분이 아니잖아. 아무튼 고마워. 형, 어색하게 끝날 뻔한 그날 분위기는 시동생의 말로 인해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동서 또한 취해 그런 거니 그날 일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날 이후 동서의 저에 대한 질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더군요. 늘 그런 건 아니어도 그런 동서의 질투에 자주 불을 지히는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 있어요. 우린 동서가 결혼한 다음에 나란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5월에 먼저 아들 낳은 제게 시아버지 크게 기뻐하시며 무려 500만 원을 주시더군요. 귀한 우리 집안 장소 낳느라 고생 많았다가 그런데 문제는 3개월 뒤 동서가 출산했을 땐 시아버지가 100만 원만 주겁니다. 정말 모두가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팔을 찰싹찰싹 때리며 화를 내시더니 그만큼 애들 차별하면 키웠으면 됐지. 왜 며느리들이 별이에요? 둘째야 미안하다. 내가 집에 가서 아주 인간을 호되게 혼내놓아. 당신 얼른 작은 애한테 사과해요. 1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그래? 거참, 아,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지 정말 너무하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건 참아도 제 아내한테 앞으로 일하시지 마세요. 아직 시부모님이 어려웠던 저를 빼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시아버지를 타박했지만 사과하지. 이미 동서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이후 시어머니 시아버지 몰래 동서에게 200만 원을 따로 챙겨준다는군요. 아무래도 경제권이 시아버지께 있으니 더 큰 돈을 주지. 미안하다 쉬면서 저 또한 동서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에 비싼 브랜드 유모차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게 고맙다고 하긴커녕 남의 돈으로 생색낸다며 빈정대다 그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선물한 건데 어차피 아버님 주신 돈으로 선물한 거잖아. 우리보다 200이나 더 받았으면 양심껏이 정돈해줘야지.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많은데 쨌나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돈 쓰고 욕 먹는다는 게 참 기분이 낚이더군요. 옆에 있던 시동생은 따로 저를 쫓아나와 미안하다고 사과하다그요. 짜증은 났지만 시아버지 때문에 기분 상해서 그런가 싶어 아무 말 않고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동서의 질투는 계속됐어요. 아이를 낳고 동서와 저는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집이 가깝다 보니 어린이집도 같은 곳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아들 옷을 시샘하다고 했어요. 형님, 애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데 비싼 브랜드 옷만 사서 입혀 회사원이 얼마나 번다고. 그거 완전 사치야. 나도 내 돈 주곤 이렇게 못 사지. 근데 첫손 주려고 친정 부모님이 애를 너무 예쁘게 한다고 하셔서 외출만 했다 하시면 옷을 사보내시는데 그 많은 걸 안 입히고 그냥 낭비할 수도 없어서 따로 옷 안 사 입히고 그것들 입히는 거야? 핑계로 자기 친정 잘 산다고 자랑하는 거야 뭐야? 제 말에 동서는 괜히 입을 삐끗거리더니 얘가 부러워서 이러는구나 싶어 저는 동서가 아직 아들에게 안 입힌 새 옷 몇 벌을 선물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것들이라 죄송하긴 했지만 자기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마음은 다들 같을 테니 동서에게 양보했던 거죠. 제 돈으로 사서 주기엔 제가 휴직한 기간이 길어 당시 살림이 빠듯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친정이 잘 사는 거지 우리가 잘 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책에 짜증난다는 트로 이러더군요. 누굴 거지로 알아줄 거면 사서 주지? 왜 잊어? 그래도 포장도 안 뜯은 새 거야? 난 동서랑 우리 조카 생각해서 주는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싫으면 받지 말던가. 아니, 누가 실태 올도 줬다가 뺐니? 아무튼 잘 입힐게. 나중에 다시 달란 소리 어기다. 이건 뭐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제게 퉁명스럽게 구는 동서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다그요. 이번엔 좀 화가 났는데 옷을 받고 뒤돌아서며 입이 귀에 걸린 동서를 보니 차마 한 소리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동서가 가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잘 알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서 그래서 그냥 한숨만 푹 쉬곤 돌아섰죠. 그 뒤 동서는 옷 브랜드를 알아보는 다른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코가 잔뜩 높아져 자랑을 하더군요. 저희 남편이 공기 다니잖아요. 요새가 좋아서 애 옷장만 좀 했네요.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저와 눈이 딱 마주치자 동서는 허둥대며 절 앞질러 갔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를 그냥 못 본 척했어요. 그렇게 저는 동서와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만 가운데 안 끼면 무난한 사이가 유지될 것 같았는데 시아버지 자꾸만 동서의 질투에 불을 지피시고요. 때문에 초반엔 그나마 저와 친분을 유지하던 동서는 날이 갈수록 제게 까칠해져만 갔죠. 한 번은 애들이 4살 때 다 같이 시댁에 갔다가 이런 일도 생겼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잘한다. 저와 동서의 아들은 시부모님께 어린이집에서 배운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어요. 자이 해례가 주는 용돈이다. 우리 장소는 5만 원, 한솔인 3만 원, 여보, 왜 또 돈으로 애들을 차별해요?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랬죠. 아니 석달이기 해도 주영이가 한솔이보다 형이잖아. 형한테 용돈 좀 더 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시아버지 또 다시 장손이라는 말을 하며 애들을 차별하면 시어머니께 버럭 화를 내셨고 시아버지는 변명을 하며 쩔쩔매셨는지요.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아버님. 우리 애가 무슨 죄라고 자꾸 애를 차별하실 거지요. 그러나 동서는 벌개진 얼굴로 저를 째려보더니 저를 확 밀치며 아예 시댁을 뛰쳐나가더라고요. 난 형님이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아버지 진짜 이러세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버지 계속 이러실 거면 저 이제 여기 안 옵니다. 시동생은 시아버지께 크게 화를 내며 조카를 데리고 동설 뒤쫓아갔습니다.
그렇게 고성이 오간 건 처음이라 시아버지도 당황하신 것 같더군요. 남편이 시아버지께 소리쳤어요. 아버지, 자꾸 왜 이러세요? 어릴 때부터 성주 그렇게 벼라 재수씨랑 한 소리 무슨 주예요? 요새 장남이 집안을 챙기면 면 얼마나 챙긴다고 자꾸 이러세요? 형제 사이 멀어지게 해서 집안 분위기 나쁘게 만드는 건 바로 아버지예요. 자꾸 이러시면 성준애뿐만 아니라 저희도 안 올 겁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도 가운데서 너무 불편해요. 동서가 아버님 때문에 절 더 싫어한다고. 똑같이 아버님 아들들이고 며느리고 손준데 제발 차별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다. 네 안 그러마 미안하다. 시아버지 잔뜩 주눅이 드셨습니다. 그날 시아버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시동생과 동서에게 전화해 사과를 하시더군요. 미안하다. 어마마,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지. 너랑 한 소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내가 앞으로 고쳐보도록 잘못했다. 그날을 계기로 시아버지 더 이상 시동생 가족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우리 아들에게 쓱 밀어주거나 하는 행동은 가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셨는데 동시에 모든 가족들이 시아버지를 째려보니 재빨리 나이고 우리 한 소리 잘 먹는다. 자, 여기 고기 많이 먹거라 하면서 조카에게 일부러 음식을 밀어주시더라고요. 버릇이 참 무섭다며 머리를 극적이면서도 하지만 동서는 저에게 한동안 계속 새쳤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화를 풀어줘야 하나 싶어 저 또한 동선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들 용돈 사건이 있던 그 해 저와 남편은 그만 실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크게 휘청이다 저희 회사에서 둘 다 구조조정을 당했거든요. 제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우리 두 사람 모두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터군요. 둘 다 계속 놀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갑자기 엄마의 언니, 이모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민선아, 너랑 고서방 요새 일자리 구한다며? 그럼 너, 이모 꽈배기 가게 이어받아서 해볼래? 요새 내가 무릎이 너무 쑤셔서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 여기 매출이 꽤 많이 나와서 아깝던 차였거든. 우리 앤 젊은 사람이 무슨 시장에서 꽈배기 장사하냐? 면서 창피하다고 안 한다더. 그나 하긴 대기업 다니는 노민이 뭐가 쉽겠니? 취업도 안 되는 와중에 창피고 뭐고 가리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모의 연락을 받고 한 번 시장에 가서 보니 꽈배기 맛도 훌륭하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상의 끝에 이모에게 가게를 저렴하게 인수해 꽈배기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와 시동생 부부 넷이만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동선의 신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아주버님, 그 나이 꽈배기 장사라 어지간히 취업이 힘드셨나 봐요. 중경기 다니는 부부라고 떵떵대다가 이게 무슨 몰락이 그래요? 근데 그거 돈이 되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두 사람 다 식당 같은 데서 설거지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는 편이라 저흰 괜찮아요. 재수씨 맞아. 우리 세 사람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 그래, 알았어. 많이 벌어라. 많이 버세요. 아주버님 말은 걱정이지만 누가 들어도 동서의 목소리는 들뜨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동서는 괜히 요즘 은행 직원 복지가 좋아졌네. 사람들이 남편 공개 업 다닌다고 하면 다들 불러 하네 어쩌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과 시동생 부부의 직업을 새삼 자랑하더군요. 그렇게 저를 질투하니 제 처지가 자기보다 훨씬 못하게 됐다고 생각하자 신이 난 것 같았죠. 솔직히 짜증났지만 최근 동서가 시아버지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이네요. 받은 걸 알고 있어 저와 남편은 짜증을 꾹 삼켰어요. 시동생 또한 늘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차마 동서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나중에 따로 사과를 했어요. 동서는 우리가 잘 안 되길 필요 없겠지만 만 꽈배기 장사는 날이 갈수록 대박을 쳤습니다. 기존에도 맛이 좋은 꽈배기에 저와 남편이 밤을 새며 연구에 특별한 맛을 입히고 SNS 홍보도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회사 마케팅 팀에서 근무했던 게 홍보에 큰 도움이 됐죠. 물론 그 과정엔 피나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한두 번 유튜브 방송에도 나왔을 정도로 우리 가겐 유명세를 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던 일이 전화위복이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완전 대박을 터뜨린 거죠. 물론 엄청나게 유명한 맛집이 정도 아니어도 입소문이 엄청나 우린 꽤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었어요. 우린 시댁과 시동생에게 몇 번 꽈배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맛있다며 칭찬 일색이었던 동서는 콧방귀를 끼며 이러더군요. 뭐 맛있긴 한데 그래봤자 꽈배기죠. 뭐 요새 이런 구식 간식이 인기나 있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겠지. 안 그러냐? 어마마, 새 식구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게 벌어요. 아버님 치싸구려 꽈배기 장사가 얼마나 벌겠어? 저희 가게 놀러와 본 적도 없으면서 동서는 무작정 고작 꽈배기 장사하며 무시하더군요. 동서에게 지은 죄가 있던 시아버지 이해하라는 듯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또한 묵묵히 꽈배기만 드셨죠. 다들 동서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 동서의 그 얄미운 말에 핀잔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요즘 갈기로 돈을 긁어 모은다는 말을 제 입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괜히 동사의 질투심을 자극하기 싫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한편 저희 아들과 조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같은 반에 배정됐습니다. 문제는 공부에 별반 관심 없고 놀기만 좋아하던 조카에 비해 저희 아들은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책 읽기와 학습지, 수업을 좋아하던 말이죠. 시부모님 또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니 하고 물으셨는데 애들의 대답에 동서의 표정은 늘 썩은 고구마를 먹은 듯 일그러지더니 맨날 100점 맞아요. 할아버지, 전 50점 맞았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저번보다 10점이나 올랐어요. 애들이 얼마나 순수합니다. 조카는 자신이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아 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들 머리를 먼저 쓰다듬으며 이러셨다. 이게 공부 잘하나 보구나. 기특하구나. 기특해 아버님. 왜 또 장소만 칭찬하세요? 이제 차별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차별하는 거 아니다. 어머머, 이제 한 소리도 칭찬해 주려고 했어. 100점 맞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도 훌륭한 거라고. 나 이제 말해 주려고 했다. 고참, 그럼 다음부터 우리 한 소리 먼저 칭찬해 주세요. 맨날 주영이 먼저 칭찬해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 잘하면 뭐 해요? 대기장 하는 부모 아래에서 크는 애보다 이렇게 배운 지적인 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애가 나중에는 훨씬 공부를 잘할 거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시아버지의 말을 끊고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무래도 차별당한 경험이 있으니 지레 화가 났던 거겠죠. 그리곤 억울해하는 시아버지께 또다시 우리 직업을 들먹였는데 애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 평소엔 잘 참던 저도 그날은 발끈하고 말았네요. 동서, 별별아. 지금 부모 직업 가지고 차별 발언하는 사람은 바로 동서. 애들은 부모 말 듣고 자라다 보니 같은 생각을 갖고 자라게 돼 있어. 애들한테 평가를 갖게 하지 마. 그래, 당신,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아주 형수님 보기 죄송해요. 죽겠어. 시동생 또한 제 말을 거드니 동서는 입이 대빨 나온 채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제가 한 소리 해도 이 정도인데 거리까지 알면 얼마나 날까 싶어서 역시 제버에 대해선 말을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던 어느 날 저는 경매로 잠실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게 됐어요. 그동안 지인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경매를 배운 보람이 느껴졌죠. 남편은 절 끌어안고 방방 뛰면서 말했어요. 우와, 내 아내 정말 너무 멋지다. 그동안 경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 비싼 아파트를 그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사실 운이 절반이었다 생각합니다. 모은 돈이 꽤 있었다고 한들 정상가로 그 비싼 아파트를 매매하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 단지 내엔 초등학교도 있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을 따라 친구들이랑 뛰놀기 너무 좋아하던 것 같아요. 키우기엔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애 세 번째 학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이사 가자. 공실이라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대. 안 그래도 우리 애랑 동서 애가 같은 학교라 자꾸 동서가 자기 아들한테 경쟁 심리를 심어주는 것 같아서 불편했는데 잘 됐어.
사촌 사이의 부모들 때문에 괜히 의심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저는 얼마 뒤 10년 동안 살던 집을 급매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시부모님께 말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동서였어요.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동서와 개인적으로 연락한 지 꽤 됐던 터라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동서는 화난 목소리로 대뜸 이러댑니다. 형님, 집 내놨대. 그것도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급매로 오늘 낮에 내놓은 건데 벌써 그걸 어떻게 알았어? 퇴근하다가 부동산에 붙어 있는 물종이 봤지? 몇 동 몇 호의 금액까지 정확하게 적혀서 붙어 있던데. 형님, 드디어 그 꽈배기 장사 망한 거야? 아유, 그렇게 장사 잘 된다고 하더니 다 뻥이었다. 그래, 꿀에 자존심 챙기려면 그럴 수도 있지. 어쩐지 이상했어. 꽈배기 장사로 먹고 살만하네. 어쩌네 할 때부터 말이야. 그거 팔아봤자 돈 얼마나 된다고 동서 그런 게 아니라. 아유, 알았어, 알았어. 인정하긴 자존심 상한다 그거지요. 단의리로 큰 인심 쓸게. 돈 필요해. 급전 빌려줄까? 얼마 필요해? 내가 적어도 형님보다 돈 많을 거 아니야? 동서는 제가 망한 줄 알고 조롱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제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며 웃어댔죠. 그런데 듣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진짜로 제가 망했을 때 저런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하고 저는 신나서 떠들어 제끼고 있는 동서의 말을 무시하고 사진 하나를 찍어 동서에게 전송했습니다. 내가 사진 하나 보냈거든. 그거 봐봐. 동서, 보고 다시 얘기해. 사진 신이 났던 동서는 제가 보낸 사진을 보자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군요. 제가 보낸 사진은 바로 이사갈 집에 매매 계약서 있거든요. 제가 그냥 말하면 또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하니 어쩌니 할 것 같아 아예 사진을 찍어 보내버린 거죠. 물론 중요한 부분은 가리고 아파트 정보 정도만 보이게 찍어서 말이에요. 잠시려 여기 엄청 비싼데. 아니야. 형님네 여기로 이사 가는 거야? 잠깐만 검색 좀 해보자. 여기가 대체 얼마야? 엄청 비싸잖아. 아, 아니, 형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비싼 데로 이사를 가? 경매 배워서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았어. 싸다고 해봤자 비싸잖아. 동서가 생각하는 거보다 우리 꽈배기 장사가 엄청 잘 되거든. 그동안 동서가 배 아파할까 봐 제대로 말 안 했는데 우리 꽤 떼돈 벌고 있어. 그래봤자 꽈배기 장사라고 무시하는 동선 상상도 못했겠지만 우리 주영이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이사 가려고 우리 집 급매로 내놓은 것뿐이야. 근데 동서, 이번엔 좀 선 넘지 않았어. 사실 예전에 나랑 우리 남편 실직했을 때도 엄정 고소해 하길래 좀 기분 나빴는데 참았어. 동서가 차별 때문에 시집 와서 마음고생한 거 아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러네. 내가 진짜 안 망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동선, 내가 진짜 망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나하는 거 아니야? 사람 신보가 어쩜 그렇게 못됐어? 저는 그동안 참았던 화를 전부 표출해 버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쯤 되니 동서는 저를 형님뿐 아니라 친구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질투에 미쳐서 울며 불며 발악을 해 되더군요. 내가 뭐 안 망했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망해봤자 너 친정도 잘 살잖아. 망하면 친정에 손 좀 벌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고소해 해봤자 어차피 친정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거면서. 야, 박민선. 왜 너만 맨날 좋은 거 다 해? 왜 늘 너만 잘 되냐고? 꽈배기 장사하면서 그만한 돈 벌어 모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여. 난 너 사는 아파트도 못 들어가서 구질구질하게 빌라 사는데 넌 왜 저런 더 비싼 데로 이사 가는 거냐고? 아버님도 너랑 내 아들만 예뻐하고 처음부터로 안 될 놈 따로 있는 거야? 나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해. 너만 보면 부러워서 승질이 난다고 망하라고 그렇게 빌렸는데 대체 왜 자꾸 안 망하는 건데? 야, 한미주. 그만 좀 해? 그래, 너가 난 때문에 고생한 거 알고
아버님 때문에 차별당하게 한 것도 미안해서 내가 그동안 참았든 넌 내 가족이자 친구니까 그런데 뭐 망하라고 빌어? 내가 그러고도 친구야? 내가 내 감정 쓰레기통이야? 화풀이 대상이니. 그래, 나 부모님 잘 만났고 아버님한테 만면이라고 예쁨도 받았어.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나랑 남편이 충분히 나한테 미안했고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네. 눈엔 내가 세상공으로 사는 거 같니?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열심히 남편이랑 기에서 성공했고 열심히 경매 배우고 발로 뛰면서 그 집도 산 거라고. 내 노력을 내가 뭔데시기 질투하면서 폄하해. 내가 망한다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럴 시간에 너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이나 해. 말하다 보니 더 승질이 뻗쳐. 저는 제 할 말만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동서도 할 말이 없을 테니 다시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죠. 저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표정이 굳어진 남편에게 안겨 펑펑 울었어요. 한미주의 해도 정말 너무하잖아. 나만 길 친구라고 생각했던 거야? 질투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내가 망하길 빌었다고 할 수가 있어? 나쁜 기집애 나도 더 이상 안 봐줄 거야. 잘했어. 당신도 참을 만큼 참았어. 재수씨 보기 싫으면 보지 마. 남편은 저를 안고 가만히 달래주었습니다. 그 뒤 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시동생과 조용히 뭐라고 통화를 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시동생은 제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죠. 형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야은하는 아직 집에 못 들어갔는데 집에 가면 집 사람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할게요. 늘 죄송해요. 형수님이 저희 집 사람이 평소엔 안 그러는데 꼭 형수가 끼면 사람이 질투에 눈이 멀었나 보는 건지 자격지심이건지 정신을 못 차리더니 잘못은 아닌데 너무 상처받아서 당분간은 두 사람 모두 그냥 안 보고 싶어요. 나중에 시댁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사 갈 때까지 시동생 부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동서는 시동생에게 크게 혼이 났는 것 같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사과 연락을 하지 않는 동서에게 더욱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들었죠. 저와 남편은 이사를 간 후에도 따로 시동생 부부를 만나지 않았는데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선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도 동서는 입만 삐죽대며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동서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둘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러자 옆에서 눈치 없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아 만나 작은 애가 큰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또 질투하는 거겠지 뭐. 또 작은 애가 시비 걸어서 참다 큰 애가 터졌거나. 아유, 작은 애, 너도 참 속이 좁다. 엄모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요. 작은 애가 그렇게 된대? 자식을 차별하던 당신도 단단히 한몫했으니까. 어른이 됐으면 자식을 감싸줄 생각을 해야지.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줘요. 조용히 하고 전이나 붙여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면박만 당한 시아버지 금세 시무룩해져서 붙이던 동태전을 다 붙였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 밝은 척했지만 그렇게 한동안 시댁 분위긴 저와 동서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저는 끝까지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동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 안 하면 나도 마음 안 풀겠다는 생각으로 버텨봤는데 1년하고 몇 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제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동생과 술 한잔하고 오겠다던 남편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서방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길래 오자마자 한숨을 쉬어 성주가 재수씨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 재수씨 요새 많이 우울해한데 왜 얼마 전에 드디어 대출 끼고 아파트 샀다고 동서 엄청 좋아했잖아. 너무 애처럼 좋아하길래 찡해서 내가 축하한다고 한마디 했더니 내 인사만 쓱 무시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 재수씨 남동생이 결혼한다고요. 했대. 근데 지금 친정어머니도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아 투병 중이시고 성준애도 집사한다고 대출을 풀어당겼어서 동생 결혼할 때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네. 재수씨 동생도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게 작년에 전세 사기당해 모은 돈을 전부 날렸다 봐.
그냥 없이 시작하겠다고 말했어요. 재수 씨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많이 울었어요. 누나가 돼서 동생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게 슬프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제게는 못되게 그렇지만 동서가 얼마나 자기 엄마 동생을 아끼고 생각하는지 오래도록 지켜봐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동서 어머니와 동생과도 친한 사이라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죠. 저는 고민 끝에 이사한 집으로 직접 동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떨떠름해하던 동서에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게 뭔데? 1,000만 원이야. 동준이 결혼한다며 거기 보태줘. 1,000만 원, 형님의 선물이야. 왜 거기에는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 의외 행동에 동서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저는 그런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 동준이한테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속상했다며. 이건 내 손이 동서서 주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주는 거야. 솔직히 아직 넌 믿지만 내가 동준이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니? 동준이한테 나한테도 청첩장 보내라고 그래? 아, 돈은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거라고 하고 괜히 동준이 부담돼. 오,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 아이라며 지금 어떠셔? 그것도 들었어. 기라 좋은 상태는 아니. 지금 우선 수술받고 항암치료 받고 계셔. 어머니, 입원하신 병원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나한테 되게 잘해주셨는데. 병문안은 당연히 가봐야지. 나간다. 어색한 분위기에 저는 용건만 간단히 하고 얼른 집을 나왔습니다. 동서 또한 얼떨떨한 말투로 절을 했죠. 그 뒤 서는 제게 병원 주소를 보내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문자로 남기더라도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아프시다는 소식 늦게 들어서야. 문병 왔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괜찮다.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어째 우리 인선이 날이 갈수록 예뻐지니 옆엔 우리 고서방 형님이로구나. 사돈 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사돈어은 얼른 쾌차하셔서 오래 있고 싶었지만 당시 동서 어머니 오래 손님을 맞이하기 힘들어 보이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일찍 나와야 했지만 저는 그 뒤로 혼자 몇 번이나 더 병문안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를 자주 마주치게 되기도 했죠. 동서는 늘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오늘은 다 나오려는지 몸이 가볍구나. 이대로 오면 다음 달 동준이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 그래도 저번에 왔을 때 병원 아래에서 동준이를 마주쳤는데 꼭 어머니 결혼식장에 모시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래.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건 그렇고 민선아, 우리 미주 시댁 개선 잘하니? 너랑은 물론 잘 지내지. 우리 미주가 좀 철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늘 걱정이었는데 내가 있으니 나는 그나마 안심을 했다. 그럼요. 시부모님이 동서를 싹싹하다 엄청 예뻐하시던데. 나랑도 물론 잘 지내고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동서는 제가 늘 지켜줄 테니까 절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치료에만 신경 쓰세요. 알겠죠? 그날 동서는 웬일로 돌아가는 저를 병원 앞까지 배웅해 주더군요. 둘이 어색하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동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 우냐고 물으니 이러더라고요. 너 왜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해? 왜 나 감싸줘? 너랑 나 잘 못 지내잖아. 부님도 나 철없다고 싫어하시고 너도 이제 내가 밉다며 뭔 거짓말이야? 아, 물론 너랑은 잠깐 사이가 틀어졌지만 시부모님이 널 왜 싫어하셔? 다 애정이 있으니까 잔소리도 하고 하시는 거지. 너, 그 자격지심에 피해 의식 좀 버려. 시댁에서 너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야, 물론 여태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내가 밉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너는 내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데. 이 언니가 그냥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 내가 이렇게 먼저 손 내밀 때 빨리 사과해라. 동서는 제 말에도 눈물을 글썽거리며 입을 삐죽이더니
그냥 병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유, 저희 미기 지배하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동서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암투병을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의 말입니다. 일주일 전 정정해 보였던 모습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것처럼요. 저는 상심했을 동서가 걱정돼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서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거의 제정신이 아니더군요. 오죽했으면 절 보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동서야, 민선아,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걸. 난 우리 엄마 없이 못 살아.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동서를 끌어안고 달래던 저조차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과 시동생 또한 뒤를 돌아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들과 가게를 부탁한 뒤 3일 내내 동서 어머니의 빈소를 지키며 동서를 챙겼어요. 정신없는 동서와 시동생, 그리고 동서 동생과 예비 아내를 대신해 조카를 돌보고 친척이 별로 없어 행하던 빈소의 빈자리를 채웠죠.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동서 어머니의 발인과 납골당에 안치되는 과정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젠 더는 고생하지 말고 편히 쉬어. 나랑 동준이 잘 지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동서는 납골당에 안치된 어머니의 유골함을 향해 말하며 옆에 있던 제 손을 꼭 붙잡더니 그리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기에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동생 대신 동서의 옆자리에 앉아왔죠. 시동생과 동서는 차를 끌고 가지 않았던 우리를 집 앞까지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려 다시 제 손을 잡던 동서는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그동안 내가 못난 인간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과를 못했어. 사실 진짜 사과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못난이였던 나한테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잘해줘서 나 앞으론 정말로 못나게 안 굴게. 아니, 아예 반말도 앞으로 안 하고 따뜻하게 형님으로 모실게. 형님은 나랑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사람이야. 아, 존대는 무슨 됐어. 이제 와서 그게 더 어색해. 우리가 년 친구네. 아무튼 내게 사과를 받기가 진짜 어려웠다. 앞으로도 조금 미안해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믿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받으니까 나 딱 한 번만 봐줄게. 내가 또 한 번 그러면 그땐 진짜 내가 형님으로 혼줄 내줄 줄 알아. 얼른 집에 가서 마음을 잘 추스려.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동준이 결혼식이 2주 앞두고 심란할 텐데 잘 위로해줘. 결국 나까지 눈물이 터져 우린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울었다. 남편과 시동생은 그런 우리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어. 2주 뒤 동서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전 따로 50만 원을 줬어. 나중에 그것을 한 동생은 깜짝 놀라서 왜 그랬어? 라고 전화했는데 나는 1,000만 원은 친구로서 나에게 준 것이고 50만 원은 누나 친구로서 동준이에게 준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지. 그렇게 동서 화해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갔어. 동서는 전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록 동네는 조금 떨어졌지만 시동생과 동생 그리고 우리 부부는 예전처럼 자주 집을 오가며 아이들까지 6이서 만남을 가지고 있죠. 또한 시댁에 가서도 동서는 늘 제 옆에 붙어 있곤 하는데 하다못해 저희 아들이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질투는커녕 역시 형님 아들이라 똘똘하다 칭찬을 다 하더라니까. 그 모습에 놀란 시아버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작은애, 내가 웬일이냐?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너 이제 마음 고쳐 먹기로 한 거냐? 시어머니 그런 시아버지 무릎을 꽉 꼬집으며 하지만 동서는 뾰루통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네, 저 마음 고쳐 먹기로 했어요, 아버님. 진짜 멋있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사람이라는 걸 형님이 알려주셨어요. 형님을 질투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거 자체가 제 자랑, 거리라는 걸 깨달았다요. 전 나름대로 제 삶에 만족하고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치 딴 세상처럼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앞으론 절대 예전처럼 우리 남편이랑 아들 차별하면 저 서럽게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도 아버님하고 어머님 차별하다 아이고야 알았다. 알았어. 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말했잖니. 늙어서 며느리들 도시받기 싫다. 동서와 시아버지 대화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우린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애들은 모두 건강하고 우리 가게는 여전히 승승장구 중이며 동서와 시동생은 얼마 전에 승진을 했죠. 제 양가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모두의 형제들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쭉 누웠으면 좋겠다 싶은 요즘이랍니다. 저는 뒤늦게 철이 든 제 동서 제 친구요. 미주를 늘 옆에서 응원하며 오래도록 좋은 형님이자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가끔 투닥거려도 돌아서면 다시 웃으며 둘도 없이 붙어다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자란 학창시절 친구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 사연 속 동서의 경우처럼 질투는 멀쩡한 사람도 엇나가게 하는 무서운 감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투를 한다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을 더 잘 살아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질투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쏟아붓는데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으셨으니 좋겠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이겨내고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제 동서도 이젠 그럴 거라고 굳게 믿든 말이죠. 부디 여러분의 앞날에는 밝고 화창한 매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